자, 우리가 어떤 분야를 말할 때 흔히 이런 말 쓰죠. 이 바닥에서 할 때 그 바닥이라는 말 자주 씁니다. 이 표현 비속한 거 아니고요. 지역이나 장소를 일컫는 표준어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이 금융 바닥에서, 즉 금융 세계에서 최고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한국 경제를 분석해온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곽수정이가. 자, 홍천욱 박사인데요. 오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돈 버는 법 명쾌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리가 불편하시죠? 네, 좀 불편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공약을 몇 가지 남발을 했는데요. 아나운서 분들의 사인을 제가 드리겠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엄청난 문자가 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홍천욱 박사님이 가지고 오신 방금 돈 좀 벌어봅시다라고 하는 돈 좀 굴려봅시다라고 하는 책 네. 사인해서 주시겠다고 2권을 지금 갖고 계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홍천욱 박사님의 돈 좀 굴려봅시다라고 하는 책 저서 2권을 사인을 직접 하셔서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하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홍천욱 박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이 참 시원한데요. 네. 돈 좀 굴려봅시다. 표지에서부터 이 돈 굴리는 남녀노소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일반인들의 돈 어디로 지금 굴러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뭐 은행에서 이제 PB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좀 돈 좀 있으신 분들, 프라이빗 뱅킹. 예, 그렇죠. 예. 이제 부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나보면 아무래도 그 부동산에 투자들이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돈 많은 분, 적은 분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70에서 80%는 다 부동산에 일단 올인돼 있고 그렇죠. 나머지 20% 30%로 짝에서 굴리려니 이게 또 조그만 돈으로 큰 돈 수익을 내려니까 번번이 이제 개별 테마주 요새 또 정치 테마주 바람까지 그렇죠. 불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양극단으로.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은 뭐 또 차입까지. 네. 아까 가계부채 이야기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네.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서 잔뜩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놨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고 답답한 상황에서는 결국 남아있는 나머지 돈으로 큰 수익을 좀 생각하시면서 주식 투자했다가 네. 요새 참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최근 들어서서는 ELS라는 네. 주가 연계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 주가 연계 증권이라는 그런 상품들의 잔고들이 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아주 그렇군요. 양극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교훈을 얻었으면 주택에다 투자를 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교훈을 삼아서 빨리 부채를 갚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더 굴려가지고 이 돈을 굴려서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보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 그러면 서민들도 나쁜 것은 정확히 지적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 제목은 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굴려보고 싶은 속마음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잣돈 모으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방법은 뭐 2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열심히 근로소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자기 투자와 노력을 많이 해서 네. 저축액을 높이는 것. 네. 이것만큼 사실 종잣돈 모으는데 중요한 방법은 없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확천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세상 사람 다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아주 돈의 일부만 로또를 사시고요. 네. 나머지 그 저축한 돈은 이 책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그거 아닙니다. 네. 우리 전체 자산의 한 60% 정도는 주식시장에 연계되어 있는 증권, 네. ETF라고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네. 상장지수 펀드에 한 60에서 70%를 놓고요. 예. 나머지 30, 40%는 어디다 넣느냐? 예. 외화예금 예. 혹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하면 좋은 효과가 있느냐? 일단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 최대의 과거 역사. 네. 1987년 그 우리 코리아 펀드가 처음 출시돼서 네. 외국인이 한국에 처음 투자를 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를 돌이켜본 25년을 돌이보면 네. 이 두 자산의 반반 또는 6대4로 투자한 투자의 성과가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복리 수익률로 무려 9% 가까이. 네. 이거 엄청나다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굳이 숫자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그 25년 사이에 그 수많은 굴곡 속에서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좋은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수익률이 뛰어난 한국 주식의 한 60%. 네. 그리고 수익률은 저조하지만 대신 우리가 불황에 갔을 때 그 불황의 위험을 커버해주고 또는 보험을 들어주는 미국 국채 혹은 미국 달러 표시 예금 가입하는 이 전략을 쓰면 밤에 잠잘 때 다음날
미국 증시 어떻게 되느냐 걱정 안 하고 잘 수 있는 숙면의 밤을 드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취자분들이 정말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참 운이 좋다고 느끼셔야 되는 게 잘 못 듣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왜냐 그러면 미국 국채펀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세요. 그리고 40%가 투자의 40%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해지 기능이거든요. 예. 위험이 발생해 우리나라에 60% 넣었던 돈이 만약에 좀 손실이 나면 이 40%가 오히려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참 우리 홍춘욱 박사 쉽게 말씀해 주시네요.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 책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가지 보자. 이런 거죠. 첫 번째 한국을 보자. 먼저 한국을 보면 우리나라 어떤 나라인가 이번에 그 아주 기분 나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네. MSCI 그 코리아 지수, 한국 지수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 못했다. 네, 이거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네. 뭐 제도 개선이 안 됐다 이렇게 평가받지만 네. 그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 많지만 예. 선진국 경기에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몇 배 이상 흔들리는 개발도상국 경제로서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아직도 관심을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뭘 뜻하느냐? 한국 주식시장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또 구매력 기준으로 3만 불까지 올라온 분명 선진국이지만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구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비즈니스가 네. 개발도상국 원자재 국가들하고 굉장히 경기 사이클이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네. 한국 경제는 일단 주식시장은 바람 잘 날 없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자. 즉 고수익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고위험도 뭐 2000년처럼 마이너스 50%, 2008년처럼 마이너스 43%가 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도박 좋아하잖아요. 투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1%만 로또를 사고 네. 나머지 99%로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의 6대4 배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예. 한국 주식에 너무 그렇게 100% 사랑할 이유가 사실은 잘 없다. 왜냐하면 너무 변동성이 커서 특히 우리가 돈이 필요해 마침 펀드를 해약하러 갔는 그날이 네. 사상 최저치가 될 가능성들이 사실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인구 구성입니다. 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흔히 그 58년 개띠라고 부르는 그렇죠. 예, 뭐 숫자에 따라서는 1000만 군단 또는 1800만 군단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인구 집단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은퇴할 시기가 다가왔거나 또 길게 봐도 5년에서 10년 사이 은퇴를 할 텐데 올해부터 50만 명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퇴했다고 바로 또 저축을 찾아서 그렇지는 않죠. 인출하는 생활로 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한 5년 10년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보고 네. 있는데 네. 그 5년 10년 뒤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사이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도 잘 되고 네. 경제가 부자 나라가 되면 네. 일거에 찾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게 우리가 2008년도 봤지만 2008년에 부동산 시장이 나빠져 있고 네. 금리는 치솟고 네. 주가는 하락하는 상황에서 돈을 어쩔 수 없이 찾아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는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5년에서 10년 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시며 일거의 인구 구성이 나빠지며 사람들이 다 저축해놨던 돈을 이용해 이제 안락한 노후 설계의 꿈을 품으며 인출하려 할 때 만에 하나 주가가 빠지거나 부동산 가격이 흔들린다면 네. 우리 어떡하냐. 예.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자라는 것. 결국 우리 경제의 구성을 알고 그다음에 인구 흐름을 아는 것. 그렇죠. 이게 투자의 출발이다라는 뜻에서 책의 제목을 한국형 탑다운 전략이라고 달아봤습니다. 우리 홍춘욱 박사 뭐 약속은 못 하시겠지만 저희 방송에 저하고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게 왜냐 그러면 인구 구성을 이렇게 짚어주고 그다음에 경제 흐름을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현실의 문제를 많이 읊어주시는데 이렇게 이 선제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오랫동안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87년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25년 지난 시점인데 네. 지난 우리 홍 박사께서 87년이면 아마 대학교 1, 2학년 때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 받았던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의 변화, 한국 경제의 변화와 지금 한국 경제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를 모두 다 경험을 다 하시고 책 속에 녹아내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재테크, 돈을 굴리는 데서 차이가 나나요? 그때는 고정환율 제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부 정책만 잘 읽으면 돈을 벌었습니다. 네. 즉 고정환율 제도라는 게 뭐냐면 환율을 정부가 딱 결정해주고 외부에서 발생한 충격을 국내에 차단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 다른 나라 증시가 폭락했던 1987년 10월 19일 그 블랙 먼데이 때도
우리나라 주가는 올랐습니다. 네. 저는 아주 정말 역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이거였습니다. 네. 또 완벽히 차단된 국내만의 투자자. 그렇다면 가장 큰 손이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주식시장을 부양할 것인가? 네. 아니면 이제 주식시장의 부양을 접고 네. 다시 한번 경제를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가? 또 부동산 부양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정부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정부가 그 당시에는 중요한 경제 주체의 한 명이었다면 지금은 기업이 상당히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홍 박사가 지적하신 대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가계가 중요한 또 변화의 변수다라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 경제 채직의 끝부분에 위치한 나라다 이런 표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두 가지 다가 이제 엮여버렸죠. 첫 번째 이제 내수 시장이 마르기 시작했죠. 네. 내수 시장이 말랐다라는 표현이 이중적이죠. 일단 그 결혼 인구가 줄어든 게 내수 시장의 가장 큰 타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막둥이 붐 세대 7, 8년생에서 83년생들 500만 군단이 결혼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수 시장이 버티지만 예.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거나 또는 비자발적인 또는 독신자로 남게 되는 여유 있는 독신은 문제가 없는데 예. 비자발적 독신이라는 것은 결국 이 소비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죠. 네. 아무튼 이런 인구 구성의 문제 속에 내수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고 네. 두 번째 환율이 크게 절하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들이 개선됐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공통적으로 발생한 해가 역사적 해가 97년입니다. 네. 자, 그 뒤에 이제 13년, 14년 동안 기업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우리 경제의 구조가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중요했다면 이제 네. 기업이 중요하고 기업이 어디다 주력을 했냐면 우리가 잘하는 거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크게 뜨거운 맛을 봤으니까 네. 신사업 진출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인정하고 우리가 잘하는 조선, 화학, 기계, 전자, 자동차에 집중했는데 이 산업들의 공통점이 뭔가? 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몇 배, 몇십 배. 한마디로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미국 소비 지출이 1% 증가하면 한국 수출 기업의 이익은 50% 증가한다. 이런 연관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채찍의 손잡이를 1, 2cm만 움직여도 채찍의 끝은 몇 미터 움직이는 것처럼 선진국 경기에 민감하다 정도를 넘어선 과잉 반응이 나타나는 경제 구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지금 청취하고 계시면서 문자를 제가 한 10분 전에 이 홍춘욱 박사님의 책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10분을 넘어섰거든요. 제가 볼 땐 지금은 한 20분 넘어섰을 것 같은데 꼭 사인해서 보내주시고요. 아마 우리 주현정 PD가 추천을 2분을 할 겁니다. 네. 뭐 약속은 못 하시겠지만 다리빨리 쾌차하시기를 제가 바라겠고 앞으로도 저희 방송에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나오셔가지고 방금 이런 좋은 말씀들 계속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